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시청자 방송의 안대성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을 만나본 거는, 제가 처음 만난 거는 한 3년 전에 전라도 남원에 있는, 구례 남원에 있는 지리산에 가면은 성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해충과 날씨로부터 피신하기 위해서 왕시루봉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그런 쉼터를 해놓으신 곳이 있는데, 거기서 세미나가 열려가지고 갔는데 하얀 바지에 하얀 패딩을 입고 하얀 백발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이종민 교수님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교수님이구나 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해 주신 대로 성재가 좋다 국내편을 진행하면서 교수님을 소개받았고, 교수님과 함께 이제 25편부터 그다음에 113회까지 거의 90회를 가까이 교수님을 제가 따라다녔죠.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교수님과 알게 됐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교수님과 처음 방송했던 편이 정동편이었어요. 남산에 있는 남산 도서관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데려가서 오늘 책에 나온 것처럼 정동을 돌아다니면서 그 정동 못하기에서 세문안교회, 구세동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했는데, 또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오늘도 이종민 서울기에서는 정동 서천편이 돼서 이건 진짜 저희가 운명이다라고 하기 편하겠죠? 예. 교수님의 쓰신 책과 그간 40여 년간의 그런 발자취들과 그다음에 그런 기록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자리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자 그리고 책을 쓴 저자인 작가님으로서 우리 이종전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요즘 저희끼리 그냥 한 카메라맨 한 명하고 저희끼리 그냥 진짜 편하게 다니면서 제가 여쭤보고 그렇게 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은 너무 눈이 많아요. 너무 부담스럽고, 하지만은 또 기대가 됩니다. 공식적인 질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그냥 첫 번째 질문을 제가 그냥 떨리니까 문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 내용 1. 어떤 계기로 기독교 역사 현장을 찾기 시작하셨나요? 원래 대본도 없고요, 밥도 안 주고요, 오늘도 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책을 쓸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원래는 처음엔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 가르치는 것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졌었지만 1990년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86년에 우리가 사실상 여행 자유화가 됐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행 자유화는 나이 제한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88년 이후에 이제 자유화가 되면서 왕창 해외로 쏟아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론 망한다 그랬어요. 10년 만에 딱 망했습니다. 그것이 IMF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그런 문제였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행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때 제가 쌍수팽이 짚고 말린 게 뭐냐면, 국내 여행부터 해라. 국내 여행부터 하면서 여행의 노하우를, 또 삶의 어떤 질을 어떻게 높여갈 건지 좀 생각하면서 다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결국 안 됐죠. 그래서 결국 망했었죠. 대통령 망했는데,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에 대한 문제였어요. 일반적인 것이라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크리스찬은 어디 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찬이 갈 수 있는 곳은 결국 저라님은
사원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가지 말래. 거기는. 그럼 거기 가지 말면 어디 갈 거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겁니다. 그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적어도 문화적 욕구가 생길 때 단계가 됐는데, 문화적 욕구가 생겼을 때 크리스찬들이 그 문화적 욕구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동시에 그 신앙적 충족감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생각해냈던 것이 이런 것을 바울이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소개를 하면서 막 하던 차에 그때 이제 나온 것이 유홍준 씨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것이 1993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저거다 그랬어요. 저건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거다 하는데 결국 그렇게 변화됐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유홍준 씨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을 냈을 때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책을 들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행의 트렌드가 답사 여행이라고 하는 걸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감각이 없었어요. 크리스찬들은 무관심했고, 크리스찬들은 그것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이 언제까지? 코로나 전까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의 의식이 늦다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갇혀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줬어요, 우리한테. 많은 걸 잃어버리게 했지만 많은 줬다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어요. 근데 돌아보고 싶어서 돌아본 게 아니에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나가지 못하죠. 처음엔 두려웠죠. 근데 조금 열리기 시작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해외는 못 나가는 거야. 그때부터 꿈틀꿈틀거리면서 국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특별히 크리스찬들, 교회들. 그런 결국은 코로나 말기쯤 와서 국내에 대한 답사의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작년이었어요. 그리고 금년으로 이어지면서 소위 순례길 답사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이런 붐이 일어났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 올레길이 2005년인가요? 2005년에 시작됐던 그 올레길 걷기 열풍이 제주도를 뒤집어놨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걷고자 하는 어떤 의식을 가지게 했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 건강과 더불어서 문화생활, 동시에 어떤 그 문화체험 이런 것을 겸하는, 오늘 이 자리에 대단한 대가 한 분 와 계신데 나중에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문대 최고 작가가 한 분 계신데, 저는 그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사실은 소극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뜻이 하나는 담겨져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현장에서 발굴을 하다가 제가 이거는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은 38도선,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38도 선상에 있었던 유적들을 발굴하러 갔을 때 저한테 줬던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역사를 너무 모르는구나, 이게 충격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 충격을 하죠. 뭐냐면 38도 선상이 해방과 더불어서 선이 거졌을 때 하루아침에 한 마을이 남과 북으로 갈린 거잖아요. 마을이. 근데 그 교회가 있었고, 해방 이후에 6.25까지 서로 죽인 거예요, 사람들.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6.25가 끝나면서 이게 휴전선이 올라갔잖아요. 한 마을이 다시 된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누가 죽였는지 다 알아. 그 현장을 찾아갔을 때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아무개를 찾아가시오. 그 다음에 뭐 핸드폰도 없는 시대에, 인터넷도 없는 시대니까. 그래서 그 이름 석자 가지고 포천구청 앞에 있는 무슨 대서방인데 거기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신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해 줄게. 그 얘기는 우리는 역사를 다 없는 걸로 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의 말이다. 그 얘기였어요. 이게 또 뭐지? 결국은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나오면 그 후손들이 다 살아있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이 사건을 없었던 걸로 하고 서로 용서하고 더 이상 끄집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덮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는 1962년부터 시작됐다. 그 이전의 역사는 없다. 그게 끝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받은 게 이건 어느 책에도 없고 어떤 논문에도 없고 근데 역사는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는 한국 전체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든지 기록에 남겨서 훗날 사람들이라도 이것을 찾게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어도 역사를 한다는 사람의 책임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그래서 어정쩡해요. 책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사실은 역사책도 아니고 답사 기획문도 아니고 그냥 편집하는 사람하고 줄다리 하다가 시간 보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뭔가 색깔 분명히 했는데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두 가지만 다 있으니까 그냥 기획물로 쓰자고 하니 너무 가볍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또 써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걸 또 역사책으로만 쓰자니 아무도 안 쳐다볼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 두 가지를 다 담자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이 책을 만들게 되는 동기가 됐다. 예. 그런데 교수님 저희 아까 듣기로 40년 전부터 이 일에 관심이 있으셨고 또 이 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셨다는데 지금이야 TATX가 있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고 차가용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쉽고 가기도 쉽고 또 정보를 알기 쉽지만 40년 전 그때 당시 처음 이렇게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기독교 역사적인 것들 발굴하시고 찾아가셨을 때 그때 그런 어려움이 없으셨을까요? 그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마 하룻밤을 세워도 여러분하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도 없잖아요. 핸드폰도 없잖아요. 어떤 정보도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끄집어내면 그것마저도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 충청부터 영동 쪽 발굴할 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동 문청 무조건 찾아가서 비가 부슬부슬 내는데 영동역에서 내려가지고 영동 문청 찾아가지고 문학과 찾아가가지고 신문 밝히면 얻어가지니까 신문 안 밝히고 이 동네에 이런 것이 뭐 없겠습니까? 그러더니 이 사람이 멀끔하게 생긴 놈이 와가지고 뭘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때 말하면 복사기가 없는 시대잖아요. 네? 복사기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캐비넷에서 그 무슨 문서 있잖아요. 이렇게 까만 표지 이 문서철 하나 갖고 나와가지고 막 뒤지는 거 이런 거 찾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뒤져보면서 이제 제가 필요한 거 얼른 적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딱 덮어놓고 이제 다시 반납해 드리고서 공손히 인사드리고 나오죠. 그러면 그때서 이제 뒤통수에 물어봐요.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말하면 얻어맞죠. 이제 바쁜데 할 일 없이 그런 거 찾으러 다닌다고 얻어먹죠. 제가 높은 신분을 가졌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이제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끄집어 갖고 나와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데 제가 길도사입니다. 눈 감고 대한민국 다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길을 잘 알고 그다음에 지도가 그때만 해도 지도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립지리원에 가면 5만 분의 1 지도를 주민등록 대놓고 다 서약서 쓰고 그걸 팝니다. 이제 내가 답사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도를 사실 5만 분의 1은 지도만 보면 눈 감고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감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이제 현장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면서 완성을 했죠. 그렇게 교수님이 발로 뛰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찾아가셔가지고 신분도 감춘 채로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들이 쌓여서 책으로 나오고 또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또 저희가 지금은 좀 더 발로 뛰지 않아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검색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또 교수님 보면은
그런 자료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책이나 아니면 글로써 이제 확인하고 알고 있다가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듣고 했을 때는 또 느낌이 틀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장 역사는 이제 사실 그다음에 현장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검증이 돼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소위 저 성지순례 중동 지역에 성지순례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의 신앙의 유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대한 어떤 물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형적 물체가 있는 것보다는 스토리가 이제 중요하고 스토리가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가가 해야 될 일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담겨진 스토리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니까 그것이 이제 먼저였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 찾아가면 그냥 자료들을 통해서 찾았던 것보다 현장에 가서 느껴지는 거, 그다음에 거기서 전달되어지는 또 다른 소스들이 이제 거기서 찾아질 때 느껴지는 감격은 굉장히 다르죠. 그다음에 아무리 작은 유적일지라도 그 유적을 돌아볼 때 물론 그 이제 아쉬운 점이 많죠. 왜냐하면 그걸 보존한다는 그런 의식들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아쉽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줬던 그 족적들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때로는 정말 못 다리가 안 움직여지죠. 딱 서서 그냥 멍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아마 최초로 이제 발굴해가는 과정 속에 어떤 사실들을 확인하고 찾았을 때 느끼는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왕실의봉 얘기했습니다만 왕실의봉 제가 처음 찾아갔던 것이 제 기억에 2000년도인가 그래서 한 25년 정도 됐어요. 겨울이었어요. 12월 달이었는데 뉴스에 나온 거예요. 난 왕실의봉 몰랐습니다. 뉴스에 나오는데 왕실의봉에 있는 성교사볼 이거를 국립공원 안에 있는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이걸 철거한다는 뉴스가 일반 뉴스에 뜬 거예요. 그거 보고 그냥 뛰어내는 거예요.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왕실의봉 지도 보니까 왕실의봉이요. 그 구례군 지도면이거든요. 왜 행정구역으로 지도면에 가서 지도면에 왕실의봉 바로 밑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무조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혹시 왕실의봉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대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올라간 적이 있대. 그럼 거기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이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산이 되는 게 올라가다 보면 뭐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가다 보면 산 속에서 헤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마치 그래도 핸드폰이 있을 때라서 제가 그래서 핸드폰을 좀 일찍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또 올라가면서 길이 갈라지면 헷갈리는 거예요. 일단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요 지점인데 요 지점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분도 뭐 길이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대충 말하면 또 올라가면 그러고 올라갔는데 밑에서 올라갈 땐 분명히 이게 말짱한 날씨였는데 올라가서 딱 올라가니까 눈이 오는데 앞이 안 보이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올라가서 현장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눈 속에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수양관이 딱 보여졌을 때 그 감격이라는 거는 정말 말할 수 없었는데 그 현장에서 느끼는 감격이 컸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구나라고만 하지 말고 꽂히는 곳이 있으면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셔가지고 느껴보고 보고 사진도 찍어보면서 그때 현장에서 느껴볼 수 있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감격을 한번 느끼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또 보니까요, 진짜 38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 아라까지 우리나라 곳곳에 기독교 성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거의 다 가보셨고 또 그런 것들을 조사했겠지만은 여기는 진짜 내가 기억이 많이 남는다. 여기는 내 마음속에 탑3 너무 길 것 같고 탑1, 원탑 뭐 하나만 꼽으려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고 저렇게 좋은 부분이 있고 다 좋은 부분이 다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갔던 곳. 그 사실은 왕시르공이 아니라 노고단입니다, 사실. 노고단인데 그때는 거기가 그런 줄 모르고 80년대에 왕시 그 노고단에 올랐을 때,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노고단, 여러분들이 그 성삼재라고 하는 곳까지 지금 차를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성삼재에서 내려서 노고단까지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걸어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화엄사부터 구례에서부터 걸어서 이제 노고단을 올라가는 그런 산에 다닐 때니까, 밥사 다닐 때가 아니고 산에 다닐 때. 근데 노고단에 가면 텐트 칠 곳이 딱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텐트 치는 자리가 결국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그게 그 수양관 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게 그런 시설이 그런 곳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선교사님들 수양관이 58채인가요? 58채가 있었어요. 지금 노고단이라고 하는 곳에 58채 정도가 있었는데, 그 58채가 6.25 때 폭격에 의해서 다 망가진 거예요. 한 채도 안 남고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로 지었던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널브러져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제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텐트 칠 장소가 바로 그 무너진 돌틈 사이인 거예요. 그 바닥이 평평하고 풀이 안 자라니까, 바닥이 콘크리트였으니까. 그리고 옆에는 다 똥밭이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텐트 치고 거기서 며칠 밤씩 자고 가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텐트 친데 바깥에는 다 바시집이야. 저야 바시집. 그래서 이게 뭐지? 무심코 지나갔어요.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이걸 알게 되니까 내가 거기서 자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법이 생겨가지고 관리공단이 이제 국립공원들을 관리. 그전에는 공단이라는 게 없었고 국립공원 관리도 별도로 없었고 그냥 산조하는 사람들이 산장지기 하고 산 지키듯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옛날부터 뭘 했던 것을 생각하면 착각하면 착각입니다. 90년대 중반기입니다. 그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겨지면서 모든 그 훼손된 것은 다 원상복구 시킨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어느 날 다 쓸어 묻은 거예요. 그리고 나무 다시 못 버렸어.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 너무 큰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이 너무 크다 이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순천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이거 하나는 남기자. 그래서 남은 것이 우리가 그때 가서 마지막 찍었던 그 채플 덕지 하나 남은 거야. 근데 그거마저도 초기에는 이정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고단 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 뭐가 있구나 그래서 찾아가 기웃거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아예 이정표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외에는 그걸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님들의 수양관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황해도 장현의 그 소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만 최초의 교회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소래 교회가 있는 근처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로 만든 그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들 수양관입니다. 공적으로 만든 개인적인 수양관은 언더우드가 만든 이 한강변에 만들었던 것이 개인적인 수양관이 있었습니다. 단체로 사용할 수 있는 수양관은 그것이 처음이었는데, 우리 남쪽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사용했던 그 수양관이 사실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해 쪽에는 지금 그 송지우의 소위 김일성 별장으로 알려진 그 송지우 주변에 이제 고성이죠. 고성에 선교사님들 그 수양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해안에는 이제 대천 해수욕장이 선교사님들의 수양관 터가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우리는 해수욕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해수욕장은 아무도 안 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뭐 고기 잡히는 곳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자리 잡았던 곳이 대천 해수욕장이었고, 그다음에 대천 해수욕장 밑에 서천군 지금 그 장항 서천군 장항에 속해 있는 장항이 아니라 서면에 속해 있죠. 서면 행정구역은 지금 서면입니다만 그 서면에 지금 서천 화력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그 터가 사실은 강리교 선교사님들의 수양강 터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의 노고단, 그다음에 노고단께 없어진 다음에 유교가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 왕실공의 선교사님들의 지금 유적주로 남아있는 12채의 그곳이죠. 네. 여러분 어딘지 기억하시겠죠? 잊어버리신 거 아시겠죠? 노고단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구례에서 KTX가 바로 내리니까요. 가시 편하고 자차로 올라가시면은 성산대까지는 가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올라가시면은 금방입니다. 그리고 왕시루봉은 여러분들 가시려면은 보험을 들어놓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생명보험 가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냥 가셨다가는 그냥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다. 가보니까는 그냥 올라갈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다 보니까요, 댓글도 많고요, 또 그런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그 편성팀에서 질문들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일까 봐 기대했었는데 질문의 90%가 뭐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순천이든 뭐 남원이든 수원이든 가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매해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거기서 먹었던 그 음식과 음식점 이름을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달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매번 그러시니까는 성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성지에 갔을 때 먹는 음식도 관심이 있으시구나라고 저는 이제 좋은 마음을 해서 했거든요. 교수님 지금이 6월달이잖아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나는 문단도 말고 6월달에 여기에 가서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먹으면 좋습니다라고 우리끼리만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건 사람 사는데 다 있어요. 그런데 조금 늦기는 했는데 역시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간다 그러면 강화도 밴댕이. 밴댕이가 제일 맛있는 철은 5월달입니다. 5월달인데 지금 한 조금 시간이 지체돼서 그것이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강화도 가시다가 내가 늘 우리 안피디하고 약만 올리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웅어라는 음식가 있습니다. 웅어 못 들어보셨죠? 저하고 다니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웅어라는 그 밴댕이 비슷한데 밴댕이 좀 길어요. 그게 다 역대고 그때 딱 먹었는데 그게 가을의 전어, 봄의 웅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우리 보통 전어는 다 알잖아요, 그죠? 전어는 다 아는데 봄의 웅어를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이 회기성 그 물고기인데 요 봄에 강물 따라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하구에서 잡혀요. 그래서 유명한 것이 금강하고 여기 한강입니다. 근데 한강에 고기를 못 잡잖아요. 전인이라고 있습니다. 김포에 가다 보면 거기에 딱 12척까지 고기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 가면은 웅어를 이렇게 딱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밴댕이와 웅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시는 거에 성공입니다. 지금은 이번에 내신 그 서울 기획이 첫 번째 책이 아니라 이제 이런 역사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천 편부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오늘 정동과 서천 편을 출간하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다른 지역과 또 다른 것에 대한 또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생각할 땐 책은 아니었고 이제 홍보였으니까 이런 발굴해서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는 신문에 잡지에 뭐 이런 데다가 계속 기고를 했었는데 이걸 책으로 묶으려니까 사실은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 글의 흐름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다 각색을 다시 이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에 썼던 것이 너무 현장감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고민을 조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것을 책으로 묶겠다고 생각했을 때 한 20여 년 전에 그때는 각 시도별로 하나씩만 묶자 그렇게 해서 전체 자료집 그때 목표는 자료집이었습니다. 기행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자료집으로 묶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뭐 만들어봐야 안 팔릴 책이 분명하니까 못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덕에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용기가 생겼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전국을 다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딱 저한테 와서 이제 과제를 나오는 나 혼자는 안 된다. 이게 제 결론적인 답이 없고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지? 그건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완전 건강되는 데까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수도권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인천을 뭐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천은 자주 이제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 외에 업데이트한 자료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인천을 먼저 묶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해서 바로 이제 서울 것도 이제 가장 많이 다녔던 곳이 아무래도 이 정동과 서촌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그걸 먼저 묶는 자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이 지금 원래 계획은 4권입니다. 지금 한 권 나왔는데 사실 서울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4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동 서촌권을 만들었습니다만 이제 다음이 종로, 북촌, 동대문 이 한 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서대문, 서대문, 신촌, 그다음에 요 밑에까지 어디입니까? 효창동 여기까지 묶어서 이제 한 권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남촌, 그다음에 남산, 서울역, 그다음 명동까지 이렇게 묶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4권 정도가 아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 이제 서울 두 번째 책이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여력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충청권까지는 좀 한번 해보자. 근데 호남은 제가 사실은 호남에 자료가 제일 많고 유족도 제일 많아요. 근데 호남은 호남권에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내가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손 못 대고 있는 곳은 좀 해놓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마 제일 사람들이 안 하는 곳이 강원도일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까지는 그런 건 없고 일단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호남이나 이쪽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있고 기존에 나온 책들도 좀 있고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동과 서촌을 이제 집필하셨는데 교수님께서 보셨던 정동, 그 서촌에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그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사실은 정치의 중심지잖아요. 어떤 고종 황제가 아광파천 이후에 마지막까지 살았던 것이 정동이고, 그다음에 외교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10세기 말에 외국 공간들이 다 정동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외교관들은 외교관층들이 다 정동에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대사관이 있죠. 그다음에 러시아 대사관이 있죠. 그다음에 카나다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대사관도 있고, 그다음에 다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은 미국 대사관이 이제 미국 대사관저로 사용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가 개항 이후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특별히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은 곳이 이제 정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문화가 들어와서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역사에서 거꾸로 가서 본다고 하면 모든 신문물의 시작, 그러니까 교육의 시작이 병원의 시작이고, 그다음 모든 새로 들어온 문물들이 한국에 소개되어진 출발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동은 어떻게 보면 19세기 말에 개항 문화, 그다음에
복음은 물론이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모든 문화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동은 뭐 정말 하루 종일, 사실 정동 반동이 1km가 안 되잖아요. 반경으로 따지면 1km가 하면 정동으로 조금만 넘으면 되는데 사실 하루 종일 걸어도 골목골목 걸어도 이야기가 있는 곳이 정동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정동에 가실 때 꼭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가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아실 겁니다. 가시면은 기독교 유족보다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시간대에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관공서와 모든 기업체에서 그 시간에 다 거기 나와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다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12시에서 1시 사이는 다른 데서 식사하시고 차 마시되 그 이후에 이전이라든가 이후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정동 야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밤에도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예쁘게 다닐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동과 소천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여러분들의 그런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인데요. 이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책을 출간하면서 이렇게 또 기독교 역사 탐방을 진행하시면서 이 책을 통해서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어떠한 그런 마음 속에 무엇을 주고 싶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꽂아만 두지 마시고 사실 제가 제 독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가야 되겠다, 읽어야 되겠다는 책은 무조건 삽니다. 일단 사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든지 말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사지 않으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무조건 삽니다. 그 다음에 그 산책은 반드시 옆에 뉘어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오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갖 누워있는 책이 많습니다. 누워있는 책이라는 의미는 안 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읽으면 이게 책고축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다는 말은 결국 나한테 늘 이제 도전을 주는 거죠. 읽도록 하는 도전을 주는 건데 그냥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나들이 가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들춰보시고 지금은 핸드폰이 참 핸드폰 얘기하면요 제가 참 처음 답사 시작할 때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잖아요. 제가 이 한문이 한자가 우리 비석은 다 한자잖아요. 읽어도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핸드폰이 되는 게 이게 참 용물단지잖아요. 이걸 찍어서 그냥 해석을 부탁하든지 뭐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핸드폰이 없을 때는 다 이렇게 필름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손으로 베껴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써도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걸 해독할 수 있는 사람한테 또 보내야 돼. 이게 참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책을 굳이 들고 가지 마시고 내가 갈 곳만 찍으면 돼. 그냥 이렇게 찍어서 그냥 담아가지고 그 핸드폰 어차피 들고 가는 거니까 별도로 들고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보실 수 가실 곳을 핸드폰에 담아서 가지고 가셔서 보실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참고 서적으로 지금은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네이버보다는 제가 갔다 온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단순히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유적지를 답사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했던 그리고 그것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응답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응답했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하면 단순히 어떤 것을 보고 왔다 증명사진 찍고 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곳에 가거나 새로운 길에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좀 더 편하고 돌아가지 않고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정동과 서촌을 갔을 때 이런 내용 정보가 없이 가게 되면은 그냥 사진만 찍고 그냥 맛집이라든가 커피만 마시고 오실 수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찍고 머리에 담아 가게 되면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알면은 좀 더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꼭 이종리는 서울교회 정동과 서천에 가실 때는 먼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토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선 그러니까 이후의 시간에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저희가 또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또 다녀오신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토크에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